KBS가 어제 단독 보도한 교도소 내 독방 거래 외에 교도소 이감이나 심지어 조기 가석방까지 거래되고 있는 정황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감이나 가석방을 위한 거래는 독방보다 비싼 수천만 원대에 이뤄졌습니다. KBS가 전국 사립중고교회 감사보고서 3천여 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학교 돈으로 호화 가구를 사거나 단란 주점해가는 등 각종 비리로 사학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교사 자리도 수천에서 수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기지 13곳을 위성사진 등으로 확인했다고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알려진 곳들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사실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동국제강 회장의 재판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 행정처 간부가 재판부에 부탁했다는 건데 이 간부는 조선일보 고위층의 청탁이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중랑천 범람으로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인재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천이 넘치기 직전 경찰이 갑자기 교통 통제를 풀면서 사고 지점으로 차들을 진입시킨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한민국 교도소의 교정 비리 관련 소식으로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와 변호사, 교정당국이 교도소 독방을 놓고 벌이는 은밀한 뒷거래 의혹.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교도소를 둘러싼 검은 뒷거래가 독방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했던 김상채 변호사는 돈만 내면 더 시설 좋은 교도소로 옮기거나 일찍 가석방을 받아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탐사보도부 이재석 기자입니다. 1,100만 원이면 교도소에서 독방을 쓸 수 있다고 한 김상채 변호사. 현재 컨디션에 따라 다 다르겠죠. 독방 1,00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있으면 1,100. 탐사 K 취재진은 비리 의혹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수감자 가족인 것처럼 가장해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KBS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도 불가피하게 사용했습니다. 수도권 어디가 나을까요? 수도권으로 제일 좋은 데라고 하면 동부 교도소에 넘어갈 때도 제일 좋은 교도소로 보내고 거기에서 조금 편하게 있게 이제 교도소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출소할 때도 이제 그 가석방 좀 잘 되게 이렇게 처음부터서 이제 왁구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죠. 교도소 이감과 가석방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노비가 더 잘 먹히려면 위아래, 즉 교정본부와 교도소 두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 위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천안교도소면 천안교도소장이 이 사람을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해서 올려 보내줘야 돼요. 안 올려 보내주면은 위에서 찍어가지고 야 그 사람 올려 하면은 서로 속이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로비 받았나? 이감과 가석방을 위해서는 수천만 원 단위로 비용이 커진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미리 이렇게 기름칠을 안 해놨어. 그러면 돈을 많이 써야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쉽게 내가 접근을 하는 거고. 30분쯤 상담이 끝난 뒤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상채 변호사님, KBS 이재석 기자입니다. 예, 탐사보도 기자고요. 예. 김 변호사는 처음엔 독방 거래든 무엇이든 한 건도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자신이 과장된 얘기를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건 없어요. 그동안 한 건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독방 거래를 성사시켰던 이모 씨 사례를 거론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1,100만 원 보내기 독방 거래 2016년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보낸 건 맞습니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자문료를 받았을 뿐 불법 로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이자 공인으로서는 불법적인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독방 거래는 물론 이감이나 가석방까지도 돈만 내면 가능하게 해준다는 브로커는 다름 아닌 전직 판사 출신 김상채 변호사입니다. 이런 뒷거래는 교정당국 협조 없이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상채 변호사 말고도 또 다른 교도소 독방 거래가 추가로 더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세준 기자입니다. 의뢰인으로 가장한 취재진에게 김상채 변호사는 교정 당국의 관련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교정부에서 문의를 한단 말이에요.
옮겨주시는지 어쩐지 가석방은 어떻게 줄 건지 그리고 문의를 하면은 그쪽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쳐준단 말이에요. 독방 거래에 교도소 측이 개입한 정황은 검찰 내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수감자 이 씨는 변호사 접견 후 교도소 측 면담 때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싶고 어떨 때는 죽여버리고 싶다고 쓰라고 교도관이 알려줬다고 털어놨습니다.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원한다고 방을 옮겨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청원 같은 거는 거의 쓸모가 없다라고 널리 사실 소문처럼 퍼져 있습니다. 해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겠죠. 취재진은 독방 거래가 이뤄진 2016년 당시 남부구치소장을 지낸 두 사람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소장이 거의 기억을 못하죠. 그리고 개입을 하거나 지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지만 소장이 결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제가 있겠죠. 두 번째 구치소장도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당시 구치소 내에서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번 파악을 좀 해봐라 했어요. 독방 거래가 과연 김상채 변호사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취재진은 비슷한 시기 남부구치소에 출소한 또 다른 수감자 박모 씨를 찾아냈습니다. 박 씨도 수감자들 얘기를 듣고 변호사를 접견했고 500만 원을 주고 독방으로 옮겼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상채 변호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1,000만 원까지 주고 방을 옮겨야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500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내 수감 번호를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더니 짐 싸세요 그러더라고. 박 씨는 교정 비리의 소문이 수감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를 재소자들이 공공연하게 안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알죠. 한 달 일찍 나가려고 그러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주고 나가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장막에 가려진 교정당국의 비리는 수사가 아니면 밝히기 힘듭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탐사보도부 보도가 나가자 다시 중단됐던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교도소 수감자의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김상채 변호사를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어제 9시 뉴스 보도 직후 당 윤리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손학규 대표의 권한으로 김 변호사를 당직에서 바로 해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사립유치원들 비리 실태를 처음 알게 된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또 서울 숙명여고 시험 문제 사전 유출 사건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사립교육기관들은 그동안 견제가 거의 없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4월 KBS는 전국의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보고서 3,300여 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들을 분석해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비리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처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013년 안청중학교 사회과 교사 채용 시험지입니다. 사회과목 교습법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 그런데 한 지원자의 답안지가 황당합니다. 2조 전랑과 북벌 정책 등 병자호란기 역사가 가득합니다. 치명기는 역사적 시대적 인물이죠. 이게 어떻게 교사 학습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말 그대로 동문서답 답안지인데 이 지원자는 정교사로 채용됐습니다. 그것도 1등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역사 문제도 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2개를 냈어요. 역사 문제와 일반 사회 문제. 지시한 사람은 당시 이사 겸 교장 김모 씨. 일반 사회만 출제했더니 역사를 추가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착오로 시험엔 일반 사회만 출제됐습니다. 아마 당일날 A형 문제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써온 거를 그대로 냈지 않았을까. 사전에 유출한 시험 문제가 실수로 바뀌면서 엉뚱한 답을 적어낸 겁니다. 전 교장을 찾아가 봤지만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계세요. 제 생각에는 오버하시는 것 같아서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요? 전 교장 김 씨는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
17년 동안 교장으로 재직했는데 또 다른 교사 채용 과정에 돈을 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생을 이끌고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 하지만 이 학교에선 그 스승의 자리가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거래가 있었던 건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경화여고.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비리 터져가지고 뭐 지원이 뭐 안 돼가지고 저희도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학교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학교 측에 확인해봤습니다. 역시 채용 비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지난해 교육청 감사 보고서. 학교 이사장 손모 씨가 행정실장을 통해 교사 지원자 10명의 명단을 교장 등에게 전달했고 모두 합격했다고 돼 있습니다. 교부장이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죠. 얘가 신호를 주면 걔를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지원자들은 최대 2억 원씩을 이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이들을 이사장에게 소개한 사람은 학교 재단 이사들이었습니다. 재단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오락해서 뭐 한 장 해야 된다, 아니면 한 장방 해야 된다. 당시 이사장은 재단 설립자의 아들이었고 학교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경암재단의 역대 이사들 중 손 씨 일가는 모두 7명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학재단들 비리 실태를 취재해온 김덕훈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앞서 보도에 지적이 됐던 안성의 안청중학교라고 했죠. 좀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예, 이 학교의 전 교장인 김 씨는 채용 비리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7월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밝혀진 게요. 경기도 화성 안성경찰서가 현재 이 김모 씨에 대해서 급식 비리 관련 횡령 혐의로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사학들은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비리들을 동시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이 교육청 감사 보고서가 11년치라고 했던가요? 예, 맞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 3,300건이 그 대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3,300건 전부 비리가 발견된 건가요? 예,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단순한 행정상의 오류나 회계 실수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비리 사학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학교들을 추렸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보면요. 재단 이사가 퇴출이 되거나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설립자 일가가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하려고 이사회부터 장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사회와 연관된 비리가 그 규모도 크고 악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교를 추린 결과 모두 80곳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각한 비리가 그중에 80건이라는 얘기인데 주로 비리 유형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 회계 비리. 그러니까 횡령이 포함된 회계 비리가 가장 많았는데 80곳 중 69곳, 86%였습니다. 주로 횡령 배임 등이었고요. 채용 비리는 25건, 31%였습니다. 숙명여고 성적 조작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죠? 입시 비리도 4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각 교육청에서 감사를 계속 할 텐데 왜 이런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제 학교 감사는 1차적으로 학교 내 자체 감사를 먼저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행위라는 지금 비판이 많고요. 네. 각 시도교육청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벌이긴 하는데 규정상으로는 3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매우 드물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정기감사가 10년에 한 번 꼴이라면 거의 뭐 감사를 안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내일부터 보도를 해드릴 부분인데요. 사학은 줄곧 자율성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본인들에게 채용,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말인데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문제 인사가 적발이 돼도 교육청이 바로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없습니다. 해임이나 파면을 하라고 학교 법인에 요청을 하는 건데 이 요청을 학교 법인이 안 들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셀프 징계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 사학법의 구멍 그리고 비리 인사의 학교 복귀 문제를 내일부터 심층 취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후속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김덕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한 곳인 삭감물 지역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미신고된 미사일 기지라며 공개한 북한 황해북도 삭감물 지역 위성사진입니다. 군용막사와
지휘부 건물로 추정되는 시설과 함께 방어막이 설치된 지하 미사일 기지 입구로 보이는 곳이 7군데라고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지하 시설엔 사거리 5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배치돼 있고 최대 18대의 미사일 이동 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운용도 가능하다면서 기지 위치는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135km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소는 삭감몰 미사일 기지가 11월 현재 시점까지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삭감몰 기지를 포함해 20곳의 미사일 기지가 있고 그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 관련 북한의 동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m not trying to hesitate. Yes, they continue to produce vessel material. 뉴욕타임즈 등 미 언론은 북한의 미사일 시설 연구 보고서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미 협상 전망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방금 보신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언론 보도 내용 다 사실인 걸까요? 위성 사진이 공개된 삭감몰 기지가 북한의 비밀 미사일 시설인 건지, 그렇다면 북한이 북미 공동성명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건지 이런저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유지한 기자가 쟁점들을 따져봤습니다. 남북 갈등이 첨예하던 2016년 3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자리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합니다. 발사 장소는 삭감몰 기지였습니다. 황해북도 삭감몰 일대에서 원산 동북방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삭감몰 기지는 이미 2년 8개월 전 알려진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라는 겁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역시 보고서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 반면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더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삭감몰 기지를 거론하며 북한의 비밀기지 16곳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합의한 6.12 공동성명을 북한이 위반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공동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만이 들어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기지까지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 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고와 검증에 대한 합의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미신고 시설이 싱가포르 합의를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CSIS가 공개한 위성사진 촬영 시점은 올 3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석 달 전 사진입니다. 삭감몰 기지가 지금까지 운용 중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보고서가 공개된 건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뒤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The sanctions will remain in full force until we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중간 선거 뒤 대북 제재를 강조하며 철저한 신고와 검증을 강조하는 미국. 여기에 미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방식에 대한 회의론까지 거세지면서 북미 간 기싸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서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송금을 금지하며 돈줄을 바짝 조이고 있는데요. 또 중국 학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양에서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중국 당국이 북한과 교역하는 기업가들에게 북한에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선양 현지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 북한과 돈이 오가면 안 된다는 게 중국 당국의 지침이라며 북한 측과 투자 상담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8월까지 북중 간 교역액은 지난해에 비해 58% 이상 감소했고 10월부터는 교역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我们不是针对的朝鲜的这个造势啊，是在制裁范围内的商品，所以说我们开始了解别的市场。 그동안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던 중국이 강경 입장으로 서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주 제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도 대북 압박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积累互信，并行推进半岛完全无核化，建立半岛和平机制。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일부 중국 학자들도 북한의 비핵화 행보에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他所有的这些措施，仅仅是冻结核计划，而绝不是放弃核计划。就是韩国是不是这样？可能上竞争的当，但必须也值得冒这个险。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한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주도권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을 달래던 중국의 인내심도 미국과의 무역 분쟁 국면에서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돈줄 죄기는 올겨울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지난 8월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중랑천이 범람했고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하천 범람이 시작된 시점에 갑자기 교통 통제를 해제하면서 사고 지점에 차들을 진입시켰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중랑천 일대에 쏟아진 폭우. 하천이 범람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저지대를 지나던 차량들이 침수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최근 믿기 힘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안 사실이 처음에는 통제를 했었는데 중간에 풀었다라는 사실. 유족이 경찰을 고소하면서 설마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릉교 주변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저녁 8시, 경찰의 교통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8시 43분, 사고 지점 1km 후방에서 경찰이 갑자기 통행을 재개시킨 게 확인된 겁니다. 사고 당일 CCTV입니다. 8시 반, 하천이 넘치기 시작해 8시 43분쯤엔 둔치가 완전히 잠깁니다. 범람이 시작된 시각, 차량 통행이 재개된 겁니다. 통제가 해제되며 차량이 추가 진입한 이곳 원릉교 아래 저지대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통행 재개 10여 분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교통통제로 사고 지점 뒤쪽에서 침수가 우려돼 차들을 급히 앞으로 이동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는 2, 300대가 그대로 다 잠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를 넣었는데. 하지만 경찰이 침수를 우려한 정체 구간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강봉으로 경찰이 가라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자꾸 경찰이 원릉교 그쪽으로 가라 해서 밀어넣어서 갔다.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판단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지점에서 사망자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간 것과 관련해 서울시설공단의 과실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 경쟁을 둘러싼 비리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어제는 롯데건설 한 곳의 금품 로비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의 이런 불법적인 금품 로비는 업계 전반의 공공연한 관행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그 실태를 강푸른 기자가 고발합니다. 롯데건설 측의 문서에는 경쟁사인 대우건설 측의 동향도 여러 차례 드러납니다. 조합원에게 100만 원이 넘는 만년필, 꽃과 과일 바구니, 돈 봉투를 건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주를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며 조합원에게 읍소했다는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대우도 롯데 다 오는 거예요. 대우건설도 롯데와 마찬가지로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난해 다른 재건축 단지 수주 경쟁을 펼친 한 건설사 협력업체의 내부 문건입니다. 역시 상대사의 로비 동향을 정리해뒀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로비를 한 정황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앞, 강남의 다른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한 건설사 협력업체가 조합원들을 초대했습니다. 경쟁 건설사를 비방하며 지지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얘기하니까 저거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애초부터 뭐 입찰이나 재무사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건설사나 협력업체가 조합원들을 개별 접촉하는 건 불법이지만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의 한 재개발지구입니다. 이곳 역시 건설사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불법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낮 큰 길에서 조합원들에게 내놓고 선물 공세를 펴니다. 수건이라도 휴지 세트도 준다든가 그런 거 내가 동네 다 알죠. 뭐 여기다 먹고 그랬어. 그냥 밥 한 번 먹고 커피도 먹고 몇 번 먹었으니까.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불법 로비는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현장에서 되풀이됩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건설업계에는 당연히 하는 영업활동처럼 여기는 뿌리 깊은 관행이 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은 금품 로비를 벌이느라 쏟아부은 막대한 돈들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또 돈을 뿌려서 시공권을 따내고 나면 그동안 들어갔던 로비 자금은 어떻게 회수했던 걸까요? 건설사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재개발 아파트의 사례를 엄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낡은 집 200여 채를 부수고 아파트 1,500가구를 짓는 중입니다. 2009년 이 재개발 단지 시공권을 두고도 건설사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당시 직접 로비를 지휘했던 건설사 홍보업체의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어디 놀러도 가고 뭐 심지어는 여자들 같은 데는 사우나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친분을 완전히 유지하고. 당시 작성한 장부에는 조합원들의 신상이 낱낱이 적혔습니다. 접대는 다양했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조합원에게 쓴 한 달 카드비만 1억 원입니다. 현금 다발도 건넸습니다. 아파트 짓는다는 인감 떼주는 조건하에 600 주고 이걸 안에 넣어놓은 거는 100만 원, 천만 원씩 다른. 홍보 책임자는 로비 자금이 총 60억 원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홍보업체는 매달 실제보다 2억 원씩 부풀린 가짜 견적서를 만들었습니다. 건설사는 견적서대로 돈을 내어주고 그 차액을 로비 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증언합니다. 공식적인 거는 한 0.8%에서 1%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거야 한 30억. 그 돈을 가지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타 시공사하고. 건설사가 철거업체 등의 사업권을 미끼로 받은 뒷돈도 로비 자금이 됐습니다. 시공사가 건설된 뒤 아파트 공사는 9년이 지난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공사 비용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확정 공사비는 애초 374만 원이었다가 5년 뒤 본계약 때 421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일반 분양가는 1,76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는 거는 분양가가 올라가고 아파트 폭등을 유도하는 그들 리그에서 만들어진 이게 전 분양 아파트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런. 막대한 로비 자금이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단지 공사를 수주한 현대산업개발은 조합 결정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올랐을 뿐 여러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됩니다. 경찰 업무 가운데 주민들과 밀접한 민생 치안 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의 자치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동네 순찰을 하고 술에 취한 시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처리합니다. 이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에 맡기는 방안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놨습니다.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자치경찰이 갖게 됩니다. 국익범죄나 강력범죄, 정보화 외사 업무는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맡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목표였고요. 또 하나의 목표는 경찰권의 민족 설계와 자치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내년 하반기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방안대로라면 각 시도에는 현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대가 생깁니다. 4년 뒤 경찰 인력의 36%, 4만 3천 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바뀝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 중복이나 공백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 다툼, 관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것 자체가 아마 국가경찰 중심으로 짜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경찰의 수사 권한이 민생 치안 분야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치경찰 본부장과 대장을 단체장과 여야 의원 등이 추천,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 안에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가맹점들이 내는 카드 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서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요. 전체 카드 결제액의 80% 이상은 이 구간 가맹점에서 나오고 있는데 보통 편의점이나 마트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 점주들이 최고 수수료율이 너무 부담된다며 이 최고 구간 범위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수수료율을 포함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정부가 이달 중으로 내놓을 예정인데요. 가맹점주들은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며 또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없다면서 거리로 나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철폐하라! 자영업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건 똑같이 최고 수수료율 구간에 있는 대기업 가맹점들보다 수수료 부담이 3배 많다는 점입니다. 마트업주 박은호 씨의 경우 지난해 임대료보다 카드 수수료를 더 많이 냈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임대료를 한 달에 1,250만 원을 내요. 근데 카드 수수료를 1,850만 원을 내. 이렇게 대기업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큰 이유로 자영업자들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꼽습니다.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를 포함한 각종 마케팅 비용이 매년 늘고 있는데 대부분 유통 대기업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력이 낮은 중소자영업자들만 수수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매출액 구간의 수수료율을 조금씩 낮추거나 매출액 구간을 세분화해 최고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축소해서 수수료 인하 규모는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미 10차례나 내린 바 있어 추가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고 마케팅 비용 축소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 노조는 최근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어 구조조정 우려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업들은 항상 인력 구조는 반드시 들어왔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비용 절감을 노력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인력 구조조정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조 원에 이르는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여간다면 꼭 불리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정부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청사나 의료기관, 학교 등이 해당되는데요. 과거에도 2차례 시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는데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맞물려 이번에는 실행이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술잔을 주고받습니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맥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공원 내 음주를 규제해야 한다. 금지는 지나치다. 주장이 팽팽합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이상 약간의 맥주 한두 잔 괜찮다고 생각하고 시민들과 같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반드시 꼭 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니합니다. 정부가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청사와 의료기관, 도서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이 대상입니다. 몇 년 전 음주 제한을 시도했다 논란이 된 대학교는 제외했습니다. 도시공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서 2020년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술 광고는 허용하되 술을 마시는 장면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범죄의 30%가 주치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 가운데 이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죠.
우리나라에선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하루 평균 13명이 숨지고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 해 9조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 피부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이를 겨냥해 미세먼지를 차단해준다는 기능성 화장품들이 시중에 많이 출시됐는데 이 중 절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허위 광고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화장품 업체 에센스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홍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피부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많이 쓰는 백화점에서도 미세먼지 기능성을 내세운 화장품을 팝니다. 안티폴루션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차단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 소비자는 자연스레 이런 제품을 찾습니다. 지난주부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피부가 좀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미세먼지 관련 제품 검색해봤더니 되게 많이 나와서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관련 기능성을 인정받으려면 미세먼지와 유사한 가루로 화장품 사용 전후를 비교해 그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식약처가 점검해보니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깨끗이 씻어낸다고 광고한 53개 제품 중 27개가 이런 실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10개는 원료의 효능 자료만 제출했고 나머지 17개 제품은 아예 효과를 검증한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광고는 유명 회사 제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 제품의 광고 내용 시정 조치를 내리고 광고 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4천억 원대 횡령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 회장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회계장부와 이사회 회의로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묵검 수사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 중에도 매달 450만 원에 이르는 군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승차 거부를 직접 처분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에 위임한 택시기사 처분과 택시 회사에 대한 1차 처분 권한을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면서 삼진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 거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